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힘을 내서 힘을 내서 자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힘을 내서 하나하나 합시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국어 지식 첫 시간의 목표는 늘 똑같은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뭘 배워야 돼요? 언어의 특성을 배워야 돼요. 자, 일단 언어라는 것은 즉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고, 그리고 그 언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말과 글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뭐라고 불러요? 음성 언어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글은 뭐라고 불러요? 문자 언어. 그럼 우리가 수험서에 보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시험에 묻지는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음성 언어나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쉽게 변하기 쉽다 그러면 말이겠어, 글이겠어? 표현했을 때 쉽게 변하기 쉽다 그러면 말이겠어, 글이겠어? 말이죠. 보존성이 약하다 그러면 말이겠어, 글이겠어? 말이죠. 왜냐면 문자는 한번 쓰면 쉽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전달하기가 용이하다는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언어의 특성 중 맨 먼저 언어도 기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가 기호다라는 말에는 기호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호라는 건 그럼 뭐냐?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래서 형식과 거기에 따른 내용을 갖춘 걸 우리는 기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2를 보면 이게 내용상 뭔가 두 개의 사물을 말한다, 수량을 말한다, 그러니까 얘가 기호지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죠? 이때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에 따른 합의된 내용물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한테 뭐야? 기호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기호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형식과 내용이 있다. 그런데 언어는 그 형식을 뭐로 한다? 바로 음성으로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음성에 따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의미라고 부른다. 따라서 언어가 기호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다? 언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호 안에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았는데도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현상이죠. 즉 번개가 치면 곧 비가 오겠구나, 또는 해가 지고 있으면 날이 이제 지는구나, 또 가을이 오면, 계절이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지만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의미를 가질 때 그런 자연현상은 자연적 기호라고 해요. 스스로 그러한 기호.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쓰는 그 일부러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적 기호가 아니라 일부러 만들었다 해서 뭐라고 이름 붙여요? 인위적 기호라고 해요. 사람이 일부러 만든 기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언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적 기호예요, 인위적 기호예요? 인위적 기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위적 기호에서 이런 숫자야 연관이 없이 만들어낸 거지만, 우리 예를 들어 올림픽의 심벌, 거기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호돌이가 됐든 독수리가 됐든 뭐는 곰돌이가 됐든 얘가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 그죠? 우리는 처음 보는 거라도 이게 권투 경기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구공을 들고 있으면 축구 경기다. 그건 왜냐하면 처음으로 일부러 만들었지만 그 내용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추어서, 그죠? 연관된 사물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호는 형식과 내용이 연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연이라는 말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당연히 한자에도 유연하면 실사변이 들어가요. 실사변이 들어가서
유연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연적이라는 얘기는 야, 넌 참 허리가 유연해. 그것도 유연하고는 다르지. 우리가 그럴 때 유연이 허리가 연관성이 있어 이래요? 아니잖아. 그때는 부드러울 연자를 쓰는 거고, 이때는 유연적이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호, 그 중에서도 인유적 기호고, 인유적 기호에서도 유연적 기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유연적 기호가 아닐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 내용과 형식이 연관이 없을 때는 뭐라고 불러? 자의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묶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의적이라는 말은 각자 연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걸 기호라고 한다면, 이 언어는 그 음성과 의미 간에 유연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유연적이지 못하다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자의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가장 큰 특성은 자의성이다.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죠.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유연성이 없다.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언어가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는 걸 특성상 뭐라 하나? 자의성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예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동음이어가 존재한다. 똑같이 배라는 말인데 어떤 경우에는 신체의 배를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먹는 배를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타는 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동음이어가 존재하는 것은 언어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뭐예요? 자의성. 또 서양의 피터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즉 나는 의자다, 책상은 침대다 이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어느 날 등장인물 A가 하고 소설을 준 거야. A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침대를 의자로 부르자라고 말을 했다. 그런 다음 자명종을 그림이라 부르기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화기를 수건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면 A는 그림에서, 즉 그림이 울려 깼고, 그리고 수건을 들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A는 곧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거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뭐예요? 자의성. 그러면서 또 뭘 물어봤냐면, 그럼으로 인해 이와 같은 특성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가리키는 언어의 특성은,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끝나니까 뭐가 부족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성질 때문에 결국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었는데 음성과 의미가 유연적이지가 않은 거야. 필연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자의적인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의 본래 목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져. 그래서 일부러 언어는 뭐 한다? 약속을 했다. 적어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언중. 무리중자를 써서 언중. 그래서 이 언중들의 뭐의 결과다? 약속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한다. 언어를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을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부른다? 사회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뜻은 언어가 사회에서 사용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 뜻이라는 얘기야. 자, 문제는 이런 사회성이 존재하게 된 전제가 되는 건 언어의 어떤 특성 때문이다? 자의성 때문이다. 그렇지? 그 다음, 이렇게 약속했으면 쉽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불역성이다.
그래서 아니 불자를 쓰고 거역할 역자를 써서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또는 바꿀 역자를 써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불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우리가 어리다라는 말을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어리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15세기 때에는 그런 의미로 쓰다가 우리가 후민정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죠? 어린 놈이 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데 세월이 흘렀더니 이제 어리다라는 이 표현은 그대로인데 뜻은 뭐가 됐어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가 됐어. 전혀 다른 뜻으로 변했지. 이건 바꿔보려면 언어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언어도 하나의 생명체라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원래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죽어요. 변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또한 언어의 성질이란 얘기야. 그래서 분명히 언어는 변할 수 없다고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변한다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언어도 신생,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장, 변화하기도 하고 사멸, 사라지기도 하더라. 이렇게 언어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신생, 성장, 사멸하더라. 이걸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즉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역사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언어는 역사가 있다, 오래전에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니라 언어도 세월이 흐르면 변하더라.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의미가 바뀌기도 하더라. 그래서 역사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역성이다. 가역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성질이다 해서 가역성이다. 자, 그럼 질문.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언어의 똑같은 성질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회성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나오는 예문을 뭐로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하고 사회성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 역사성이라고 답할 수 있어. 그러면 뭘 기준으로 했느냐? 어느 순간 어떤 동시대만 기준으로 하면 언어는 뭐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있어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아. 그러나 아주 오랜 역사, 시간적으로 오래 살펴보면 결국 언어는 변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같은 대상인 언어를 시대적으로 제한해서 본 거고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더 넓게 본 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회성은 어떤 관점에서 봤다? 공시적 관점. 공시, 함께 시간대를 보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공시적이다라는 말을 써. 그래서 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어는 무슨 성? 사회성을 갖는 거고. 반면에 통시적, 통할 통자를 써서 통시적 하면 시간을 거슬러 바라보면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사회성이라 하고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한다. 자, 질문. 이러고 시험장 딱 갔더니 시험 문제 1번 우리는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부른다. 2번 우리는 배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다른 게 있다. 3번 우리는 과거에는 어리석다라고 쓰다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쓴다. 이렇게 세 가지 예문을 든 거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언어의 특성은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는 것은 좀 이따 배울 분절성의 예고. 이 언어에 배라는 동음이어가 존재한다는 건 자의성의 예고. 그리고 언어가 세월이 흐르면 변하더라. 이건 역사성의 예야. 근데 질문을 그 셋 중에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었어. 그럼 답은 뭐겠어? 그렇지, 자의성이지. 자의적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의적이니까 동음이어도 있고, 자의적이니까 언어도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의성은 언어의 가장 바탕이 되는 성질. 그리고 나오는 두 가지 성질이 뭐와 뭐라고? 사회성과 역사성이다. 알겠죠? 졸려? 졸릴 때는 이렇게 치면 더 졸려. 그냥 빡 쳐야 돼, 빡 스스로. 그냥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옆에 친구한테 옆에 친구한테 쳐달라고 그러고. 자, 그래야지. 우리 예전에 무슨 책이에요. 조선시대 사대부에 공부하는 거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 그때 거기에 그 당시에 사대부들도 졸릴 거 아니야, 공부하면. 그래가지고 5만 가지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종들한테 뭐 하면 깨우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 에피소드에, 야, 내가 이 공부하다 졸거든. 네가 이 목침으로 내 목을 내리쳐라. 그 종이, 아유, 제가 어떻게 저 도련님을 치냐고. 아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쳐라. 친 거야, 빡! 그랬더니 자식이 깨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치라, 목 부러질 바에 막 화를 내니까, 아니 안 그러면은 저 뭐야 세게 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기구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붓을 머리카락하고 저 끈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쿡 졸면은 요 붓에 이렇게 머리에 콱 찍히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부모들이, 요놈이 공부 안 하고 졸면 여기 이제 점이 찍히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예전에도 더 졸렸겠지, 우리 때보다. 옆에도 조용한데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으니 얼마나 졸렸겠어.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황희정승도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그렇게 종들에게 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필처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당대에 그렇게 훌륭한 재상들도 공부할 때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리는 걸 내가 참을 수는 없지만 대신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건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라는 것은 자의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언어의 객관성 그러면 바로 사회성과 역사성이 합쳐서 언어의 객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언어의 객관적 성질의 전제, 바탕이 되는 언어의 특성이 뭐다? 자의성이다. 그리고 방금도 스님이 예로 들었듯이 여러 특성의 예가 공통으로 나온 다음에, 여러 특성의 예를 보기에 나온 다음에 이 보기들의 공통된 성질은 그럼 뭐다? 자의성이 답이죠. 자, 다음. 이제 우리는 자의적이니까 이 세 개를 임의적으로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 표현한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이를 분절성이라고 한다. 사실 계절은 그렇게 딱 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임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우리는 그래도 사계절이 좀 분명하니까 이게 얼추 맞지만, 다른 나라는 뭐 봄이 6개월인 곳도 아니죠, 여름이 6개월인 우기가 심한 데도 있고, 또 겨울이 겨우 뭐 한두 달로 끝나는 데도 있고, 아니면 6개월 내내 겨울인 경우도 있고, 뭐 저기 북극에 가까운 데는 뭐 1년 내내 겨울이다가 아주 짧은 순간 봄과 여름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아직 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되죠. 벌써 이제 11월 달로 접어섰다고 지금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잖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었는데, 그죠? 물론 반팔도 종류 나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젊었을 때 한겨울에 누가 반팔 입고 있으면 저 새끼는 무슨 개못인가 그랬는데, 좋은 옷은 반팔만 입어도 따뜻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싸구려는 알겠어요? 더럽게 길어도
추워. 그러니까 재질이 문제지 길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반팔 입는 사람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구별이 되는데, 자, 실제 이 사물을 그래도 가만히 따지면 이 계절이라는 건 그렇게 명료하게 끊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의식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눈단 말이에요. 또 강이 흘러가잖아. 강이 흘러가면 강에 무슨 위아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강은 상류라고 어딘가는 또 기준을 정해 하류라고 해요. 그렇죠? 또 강남 강북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는 둥근데.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을 강이라 하고 강북이라 하고 어느 쪽은 또 강남이라 하죠. 이렇게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일부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가져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절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신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언어의 분절성을 활용하는지를 알겠죠. 그죠? 또 우리 가끔 정육점 같은데 소의 부위를 그리는 그림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하나까지 다 세분화해서 무슨 살 무슨 살 그런 거 보면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라 그런지 뭐가 떠올리냐면 저 언어의 분절성에 정말 정확한 얘기 됐어요? 그런 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추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금 분절성을 설명했고 여기서 주의할 건 이 추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쓰는 모호하다는 의미로 추상을 오해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추상성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즉 추상화의 과정이다. 추상화의 과정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거야, 언어라. 즉 그럼 언어가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건 뭐냐? 우리가 쓰는 언어의 대부분은 실제 사물은 여러 개인데 그걸 말로 표현할 때는 공통된 성질을 모아서 하나의 단어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합시다. 나무. 그죠? 겨울나무니 뭐 나무가 외로이 서 있다는 둥, 나무가 부러졌다는 둥. 우리 나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막상 나무라고 쓰지만 실제 그 나무는 소나무일 수도 있고 대나무일 수도 있고 참나무일 수도 있고 미루나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의 공통적 성질을 모아서 우리는 나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의 대부분은 거의 다가 단어는 하나지만 실제적인 사물은 뭐야? 수없이 많지. 그럼 소나무라고 해서 꼭 하나의 소나무만 있어요? 아니잖아. 소리 많이 맺힌 소나무도 있을 거고 또 종자가 다른 데서 온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누리끼리한 소나무, 푸릇푸릇한 소나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소나무란 말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선생님이 지금 모든 단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 예외를 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이렇게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추상성. 절대 낱말의 의미가 모호해서 추상성이 아니야. 즉 우리가 쓰는 어휘는 모두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야. 그럼 추상화의 과정이란 건 뭐냐? 단어는 하나인데 거기에 포함된 사물은 여러 개다 이거지. 그러면 예외는 뭐가 있느냐? 예외가 뭐겠어? 단어도 하나요, 사물도 하나인 거지. 단어와 사물이 1대1의 관계를 갖는 거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고유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추상성에 있어서는 단 고유명사는 해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대문은 지구상의 하나입니다. 그죠? 에펠탑은 지구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는 추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질문. 방금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그리고 추상성과 분절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고 시험장 갔더니 다음 중
설명하고 있는 바 가장 가까운 언어의 특성은,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 때 먼저 낱말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낱말의 정의를 우리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개념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언어의 특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논문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 그 과목의 낱말의 정의부터 내립니다. 왜냐면 같은 낱말을 여러 사람이 다른 의미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과목을 공부할 때 그 단어를 정의를 내려. 이걸 우리가 개념화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개념을 들어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은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상성이죠. 아니면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 쓴다는 것도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더라도 지금 이 과목에서의 이 낱말은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이런 의미는 곧 우리가 말하는 것에 공통적인 걸 모아서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행정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나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사를 공부하면 역사란 무엇인가? 국어를 공부하면 언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리는데, 이렇게 단어의 개념과 밀접한 언어의 특성이 뭐라고요? 추상성이다. 이해됩니까? 실제 언어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언어가 뭐냐라는 건 정해진 약속을 만들어서 그 여러 공통된 것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의의 공통점을 모아 여기서는 언어를 이런 의미로 쓴다.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쓴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는 추상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자, 다음. 이제 개방성이라는 말이 있죠. 언어의 성질 중 이제 개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개방성이라는 말은 역시 이때 개방이라는 말도 한국사 공부하면서 문호를 개방한다 이런 개방, 또 행정학 공부하면서 개방형 행정, 개방형 경제 이런 말과는 다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개방은 무슨 뜻이다?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개방은 무슨 뜻이다?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개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고, 언어는 어느 시대에나 쓰인다 그런 뜻 아니고,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게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말을 만들어 쓰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 만들어 쓴다. 이해했어요? 우리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 왜?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은 대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마치 매우 가까이서 경험한 듯 그 말을 만들었어. 이해돼요? 그건 우리에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언어를 만들어서 극락이니 천당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즉 언어로 표현 못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무한한 문장, 무한한 음절의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방성. 그래서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과 관계 있다? 창조성. 그래서 개방성을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험장 갔더니 보기를 딱 주는데 그 보기에 시를 적어놨어.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에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요.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하고 서정주의 푸르는 날을 준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시외, 이 시와 가장 관계 깊은 언어의 특성 이렇게 부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이용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딱딱한 법조문의 표현을 만들기도 하고, 즉 언어를 가지고 표현에 있어서 표현 못할 게 없다. 그러므로 가장 관계 깊은 특성은 뭐다? 개방성. 알았어요? 자, 다음. 이제 언어의 특성 중 가장 나중에 말해지는 게 바로 이 체계성이에요. 체계성. 자, 언어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여기서 주의할 건, 그래서 이 언어의 체계성을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기도 하죠. 스님 기본서에서도 5쪽에 별도로 언어 기호의 체계성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근데 이는 결국 바꿔 말하면 언어의 특성 중 최종 단계가 바로 이 체계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뭐 자의성이 있든 창조성이 있든 뭐 사회성이 있든 이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나라 언어에서나 일정한 어법에 따라 쓴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즉 바꿔 말하면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말의 경우도 음운이 모여 음조를 이루는, 예를 들어 이 간단한 말, 예를 들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문법적 요소가 작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 음절대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이 간단한 문장도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는 연음 표기가 아니라 형태소를 분류하여 쓰는 표의주의 표기를 보인다. 즉 체험과 조사는 구별해야 되고, 체험과 조사는 구별해야 되고, 어감과 어미는 구별해야 된다. 만약에 발음과 표기가 다를 때는 표기를 밝히는 그런 룰을 우리는 표의주의 표기라고 하고, 현대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이 바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따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룰에 따라 쓰는 거야. 또 이렇게 아름다워처럼 발음과 소리가 같을 때는 같은 형태를 쓰고, 그래서 표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표음주의를 허용을 하죠. 이런 게 다 언어가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 체계적인 거죠. 그냥 막 함부로 생각하는 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언어나 이런 맞춤법에 맞춰서 또 문법적 룰에 따라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장은 특히 서술어가 맨 뒤에 온다는 문법을 따라야 하고,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다는 문법을 따라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이다라는 말은, 체계성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법에 따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법에 따라 쓴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룰에 맞는 걸 선택해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법에 따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어떤 낱말을 그 자리에 쓸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낱말로 어떤 낱말을 쓸 건가 하는 어휘 선택이 있고, 반면에 두 번째는 어떤 어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법을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문법에 맞는 시제나 높임 또 표기상의 룰 이런 문법적 선택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휘적인 선택이야. 꽃 대신 여기 사람을 썼으니까. 동물 대신 사람을 썼으니까. 고양이 대신 사람을 썼으니까. 이런 건 어휘를 선택한 거라고.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 알겠어요? 반면에 여기다 은이라는 조사를 쓴 이유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주격교사 이가 오거나 아니면 보조사 은이 오거나 이렇게 문법적인 이유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엔 쓰임에 들어갈 때 제약이 있지. 이 자리엔 모든 주어가 될 만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이 자리는 제약이 생겨.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문법적 선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휘를 선택하는 것과 문법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고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고 문법을 선택하는 것은 폐쇄적 선택. 폐쇄적 선택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언어가 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교재 6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택했더라도 일정한 짜임을 갖춰야 되고 그런 언어의 구조적 짜임을 통합이라고 하는데 결국 언어는 선택하고 그 다음 통합하여서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또 7쪽에 써놨어요. 근데 워낙 이게 전문 지식의 말이라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건 쉬운데 책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됐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언어의 체계성이란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든 그 나라에 뭘 따른다? 어법을 따라 쓴다. 말의 법칙과 문법의 법칙을 만들어 쓴다. 그러면 어법에 따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뭘 주어 자리에 두고 뭘 부사어 자리에 두고 서술에 뭘 둘지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그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휘를 뭘 선택할 건가를 정하는 것과 문법적으로 뭘 쓸까를 정하는 게 있다. 이걸 우리는 형태소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말을 하지. 자, 이런 선택들을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선택된 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어를 정하고 서술을 어디에 두고 하고 통합에 따른 또한 룰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선택의 과정과 통합의 과정을 합쳐서 언어는 뭘 갖추고 있다?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구조성을 갖추고 있다. 언어는 구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항상 먼저 문법책을 들썩이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만약에 언어가 이렇게 선택과 통합이라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면 우리가 외국어 하기가 쉽지. 왜? 우리말을 어휘상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해돼요? 우리나라의 단어에 맞는 영어로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영어를 할 때 어휘만 바꾸면 돼? 아니잖아. 문법에 맞춰 서술어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그 나라의 독특한 문법적 습관을 따라야 되고. 이해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어느 나라 언어나 그들만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야. 이걸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체계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언어가 체계적이라는 것은 선택과 통합을 거친 결과다. 얼마 전에도 카페에 한 친구가 선생님 내가 글을 읽었는데 책을 읽어봤더니 선택과 통합이라는 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했겠어? 책을 보지 말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그랬어. 응? 동영상으로 한 번 더 선생님이 그 부분을 설명한 걸 들어라. 책 보면 안 돼. 이건 뭐야? 전공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 왜 써놨어요? 그냥 뽀대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즉 어떤 부분은 책에 있는 건 예를 중심으로 보면 돼. 그리고는 설명은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체계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동시에 언어는 구조다. 그리고 동시에 언어가 체계고 구조니까 선택과 통합을 거친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야? 어휘 선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문법 선택이 있다. 어휘 선택은 어떤 어휘로든 바꿔 써도 되니까 개방적 선택이고, 반면에 문법 선택은 다른 단어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폐쇄적 선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다음. 이제 다시 교재 앞 페이지로 가면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게 나올 거야. 5쪽에 보면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언어 습득 이론. 그죠? 그래서 5쪽에 언어 습득 이론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다고 써놨어요? 경험주의적 관점과 또 하나 뭐야? 합리주의적 관점이 있다. 자, 이제 칠판 보면 돼. 지금까지 이제 언어의 특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참고로. 선생님이 참고로라는 얘기는 솔직히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서 이게 독립하여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둘 게 언어 습득 이론이야.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언어를 습득하는데 마치 선천적으로 습득하느냐 후천적으로 습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선천적, 후천적, 선천적을 합리주의 이론이라 하고 후천적인 언어 습득 이론을 경험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건 우리 중 누구라도 언어는 후천적으로 배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중에 엄마한테 여쭤봐. 날 때부터 의사 선생님하고 악수하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나온 놈 있나? 있습니까? 언어는 무조건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언어 습득 능력이야, 능력. 그 능력이 타고났다고 보는 게 뭐야? 합리주의 이론. 그 능력 역시 나중에 길러진 거다라고 보는 게 뭐야? 경험주의.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이건 학자들 간에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대세가 뭐야? 선천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왜? 특별히 교육 안 시켜도 애가 그냥 때 되면 뭐 한두 살 되면은 벌써 엄마 이러다 좀 지나면 엄마 밥 이렇게 묶어서 하고 좀 지나면 아빠 싫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가르쳐도 새끼가 그냥 배워가. 이해돼요? 따라서 이 언어를 배우는 건 후천적이지만 그 능력은 타고났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합리주의 이론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나 경험주의는 오로지 언어 습득의 능력마저도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 인간의 생체나 인간의 언어에 대해 아주 활발한 연구를 했던 게 언제냐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때는 인간 언어의 법칙을 알아야 서로의 암호문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암호문이 많이 발달했고, 또 일본 놈이나 독일 놈들은 유전자적 유성인자가 있는가 이걸 탐구해서 결국 자기네 일본 민족이 자기네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열등한 민족은 지구상에서 없는 게 낫다. 이런 우생학 연구를 활발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언어에 대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적 나라는 어떤 욕심을 가져? 자기 나라 언어로 전 세계 대화하게 하고 싶거든. 미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대중문화를 만들어서 퍼뜨린 이유는 알겠어요? 미국 팝송이 듣기 쉽고 해서 전 세계로 퍼진 게 아니라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 영어를 쓰면 우리가 같은 언어 쓰는 사람은 친근하게 대하게 되잖아. 이해돼요? 그런 제국주의적 욕망을 가졌다고. 그래서 19, 20세기에 엄청나게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우생학 등이 발달했어요. 의학도 그때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리고 핵에 관한 연구, 우주에 관한 연구도 이 19, 20세기에 발달했지. 그리고 연구자들의 순수한 뜻과는 달리 그것이 이제 악용됐죠. 폭탄으로 만들어지고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인 동기는 그런 어떤 호기심과 그리고 제국주의적 욕망이 결합을 하는 건데, 자, 독일에서 어떤 아이가 발견되냐면 늑대 우리에 있던 6살 남자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지. 얘는 오로지 늑대처럼 움직이고 늑대와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옳다. 얘를 데리고 한번 과연 언어를 가르쳤을 때 만약에 얘가 그게 몇 년이 됐던 언어를 배우면 언어 습득 능력은 타고난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얘가 아무리 언어를 가르쳐도 못 깨우친다. 그러면 한참 언어를 배울 그 시기에 늑대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그 능력을 배우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 배울 거다. 이러고 실험을 했어. 했더니 이 늑대 소녀는 끝까지 언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주의가 활발하게 부각이 됐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언어를 못하니까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했고 결국 20살 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미국에서 원숭이 무리에서 자라던 여자애가 발견된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조건이었어. 이 여자애는 한 번도 인간을 접촉해 본 적이 없는, 딱 유인원처럼 행동하는 그 원숭이 꼬마아이를 데려가 한 번 더 실험을 했죠. 놀랍게도 얘는 금방 배운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된 거야? 선천적이구나. 대신 서로가 서로를 욕했죠. 독일 학자나 미국 학자나 서로 저 새끼 굴하다, 이 새끼 굴하다. 원래 유인원에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여자애 데려다가 유인원에 있었던 데는 거짓말한 거다. 또 저쪽은 원래 늑대 우리에 있던 애가 아니라 혀를 잘라버렸대더라. 뭐 이러면서 서로 비난을 했지. 그럼 어찌 됐든 이게 서로 팽배하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경험상 아무리 봐도 뭐예요? 이 능력이 타고나는 거지 배워가지고 키워지는 건 아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선천적인 면,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보면은 인종지능에 관계없이 모두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능력은 타고나는 거구나. 어떤 인종이나 또는 그 민족의 어떤 IQ 이거하고 관계없더라. 또 언어 습득의 통달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알려주면 금방 응용을 하더라 이거야. 애한테 엄마 아빠 알려줬더니 좀 이따가 지가 연결해서 엄마 밥 이러고 연결하더라 이거야. 그럼 엄마들은 깜짝 놀라 기특해하지. 어머 얘가 밥을 달래. 그냥 아빠가 좀 어디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말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엄마는 얘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밥. 근데 아빠는 아무리 들어도 뭐야 이러고 들어봐. 그럼 이제 아빠가 서운하고 아니면 또 이제 아내는 뭐라 그래. 남의 말 경청하지 않으니까 당신 귀에는 안 들리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애한테 야 다시 한 번 말해봐 그러면 아빠 꺼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 가르쳐줘도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도 봐봐. 조금 뭘 안다 싶으면 금방 응용력이 생기거든. 그걸 우리가 통달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안 들어본 말인데도 저게 지금 나한테 욕하는구나. 아니면 저게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애들하고 아니면 뭐 공부하느라고 외국에 혹시 간 경험이 있으면 거기도 중딩 고딩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 못지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20대 청년들이 가면 우리나라 특히 여자
이 동양 여자들을 보면 저 서양 애들이 등치는 우리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와서 말하고 이제 시비를 건대. 그런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저 띄엄띄엄 보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반면에 이제 호의적으로 하는 애들은 아 얘가 이제 또 낯선 사람이 오니까 호의를 베풀려는구나. 이상하게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도 그걸 알아듣겠더래. 그게 바로 언어의 직관적 판단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 금방 얘기한 언어가 선천적으로 배워지는 것, 또 언어의 인종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언어를 배우는 것, 또 언어 습득의 통달성, 그리고 또 직관에 의한 언어 판단, 이런 예들은 모두 뭐의 증거가 되는 거야? 합리주의적 관점의 증거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뭐가 나왔느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장미는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향기로울 텐데, 줄리엣 그대를 줄리엣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내게는 사랑스러운데. 왜 원수의 가문인 줄리엣이 로미오한테 그랬구나. 베란다에서 그 창틀에서 로미오 없는 줄 알고 왜 당신은 우리 원수 가문의 로미오냐고. 로미오라는 이름을 당장 버려달라고. 로미오라는 이름을 버려도 당신은 내 연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개념은 안다는 거야. 이름은 안 붙여도 그게 장미인지 느끼고, 이름을 안 붙여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느낀다는 거야. 이건 언어의 즉 습득 이론에 의한다면 결국 언어가 썩 필요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름 붙이지 않아도 느낌을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는 언어의 습득 이론 중 어떤 이론의 뒷받침이 되겠어? 합리주의 이론의 뒷받침이 됩니다. 알겠어요? 굳이 로미오라는 이름이 없어도 사랑의 짝을 알겠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경험상 하지 않아도, 언어가 없어도 그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더란 얘기야. 그 능력이 원래 인간은 타고났다고 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합리주의적 관점이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언어의 특성을 공부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런 걸 냈습니다. 철수가 어제 예식장에 갔다. 철수가 어제 예식장에 갔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가장 폐쇄적, 가장 개방적인 것은? 하고 물었어.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 중 가장 개방적 선택은? 하고 물었어. 그럼 답이 쉽지? 뭐예요? 예식장. 그렇죠? 예식장에 갔나, 영화관에 갔나, 어딜 갔나 상관없지. 됐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다음 중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 중 가장 폐쇄적인 선택은?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일단 얘는 아니겠죠? 가장 개방적인. 그럼 답은? 자, 기억에 올 수 있는 건 주격조사예요. 그죠? 주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이면 가를, 받침이 있으면 이를. 선택의 폭은 2개입니다. 왜? 보조사, 은는, 도만 등은 이와 짝이 되는 말들이 아니죠. 같은 체계가 아니잖아. 이해했어요? 같은 문법적인 격조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지. 자, 여기는 시제라는 것으로 묶이는 체계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3개지. 어제, 내일,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능한 게 3개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잖아, 선어말어미. 그러면 선어말어미의 선택도 몇 가지가 가능해? 3가지가 가능하지. 과거, 현재, 미래. 그럼 답은 몇 번? 그렇지. 이해했어요? 같은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이거야. 격조사라는 체계와 보조사는 다르지? 다르지? 지금 여기서도 모든 어미를 얘기한 게 아니지. 모든 어미는 수없이 많지. 알겠어요? 뭐 리을 거야, 리을가 많잖아. 그게 아니라 뭐야? 선어말 어미만 봐야지. 선어말 어미 3개밖에 더 있어. 알겠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부사에는 수없이 많지. 그게 아니라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그래봤자 얘는 3 또는 뭐야? 4 또는 5. 그 순서지. 알겠어요? 뭐가 더 얼마나 있겠어? 그러지만 얘는 아무리 따져봐도 주격조사라는 틀 속에 들어있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야. 이제 좀 알겠어요? 분명히 개방적, 폐쇄적 선택 얘기했습니다. 이 언어의 특성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뭐야?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회성, 역사성 수없이 나왔어요. 물론 수없이 나왔다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거 나와도 다 맞춰요. 그리고 그런 건 낼 때 이제 더 어렵게 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게 뭐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알겠습니까? 선택의 종류, 체계성에 대한 거 잊지 마요. 그리고 잘 봐. 지금 선생님이 만나봐. 우리는 짧은 문장을 지을 때에도 서술을 맨 뒤에 두고 목적어를 그 앞에 두고 주어를 맨 앞에 둔다. 이는 언어가 체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언어의 선택이라고 한다. 이는 언어가 체계성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는 언어의 선택 관계를 말하는 거다. 맞다 틀리다? 틀렸다. 뭐야? 통합 관계를 말하는 거지. 이해돼요? 어디에 주어를 두고 어디에 서술을 줄까? 이거는 통합이야. 통합. 그 자리에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문법을 쓸까? 이건 뭐야? 선택이야. 그리고 선택과 통합을 거쳐 이루어지는 걸 언어의 체계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은 선택한 것을 묶는 방법.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구별을 해야 돼. 선택은 각각의 항목에 뭘 넣을까? 문법적으로 뭘 넣을까? 어휘상으로 뭘 넣을까? 이게 선택이고 그 선택된 걸 어떤 문법적 규칙에 따라 주어, 서술을 목적으로 쓸 건가? 주어, 목적어, 서술을 쓸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건 통합이고 그리고 그 선택과 통합을 거친다. 이걸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체계성.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을 가는데 자, 지금 설명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지금 완전 문법 이 설명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2달마다 한 번씩 듣는데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이해돼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하게 못 돼요. 선생님이 처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이거 뭐지? 하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공부는 방심치 말고 시험 보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국어는 제일 위험할 때가 이 정도면 공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위험해. 항상 어느 정도는 겸손하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